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6장인 교육사회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147쪽에 교육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살펴봅시다. 교육사회학은 교육현상이나 교육제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하는 탐구 영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교육현상이나 제도는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인식 또는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도나 문화 등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나 학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을 중시하는 태도나 고등학교 평준화 문제라든지 또는 수능 문제 같은 모든 교육 현상이나 제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한편 사회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사회학의 관점, 사회학의 원리나 사회학의 이론, 개념, 방법론 등을 적용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석하거나 분석, 평가, 논의,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사회학은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사회학적 접근으로부터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과학적인 접근으로 확대되기도 하지만 근거하는 주된 학문은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육학의 한 분야로 교육사회학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상이나 제도는 다분히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우선 교육이라는 행위를 보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분명히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 관련된 행위나 현상이라는 것은 교육에 관련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교육 현상이나 제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주 탐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접근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학생이 성적이 부진하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특징으로 그 학생의 지능이나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이 부진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의 가정 배경이나 교사와의 관계라든지 학급 친구들과의 사이라든지 또는 일탈행동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 학생의 성적이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특징들이 교육 사회학의 접근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 사회학적 접근은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교육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사회학은 현재의 교육 현상이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파악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교육을 끊임없이 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가 정근대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비민주적이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평등적인 사회로 변해가기에 이러한 보다 바람직한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사회학적 관점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학의 주요 관점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사회학은
그 이론이나 관점이나 개념이나 방법론에서 사회학을 모체로 합니다. 그동안 교육사회학에 등장했던 주요 관점들이나 이론들을 살펴보려면 사실 사회학과 많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사회학의 관점 및 이론에서 관점의 수준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볼 때 전체를 살펴볼 것인가 아니면 디테일한 미세한 부분을 살펴볼 것인가에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은 교육을 큰 수준에서 보는 관점으로서 주로 교육사회학에서 사회와의 관계나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나 교육 구조나 제도나 이념 같은 문제를 탐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와는 달리 미시적 관점은 교육이나 학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교육을 할 때의 그 교육의 중심이 되는 조직 내에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로 탐구하는 관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 방식 및 이념에 따른 이론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기능주의 관점입니다. 기능주의 관점 이론은 구조기능 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교육과 사회의 관계에서 교육은 자신이 담당한 사회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통합이나 유지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교육의 사회화라든지 사회적 선발과 배치라든지 사회적 통합 등이 교육의 기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교육이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교육 또는 학교 안에서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합리적으로 배정된 역할을 바탕으로 협력, 타협, 합의 등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라는 사회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갈등 이론은 기능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는데요. 사회 내의 집단, 예를 들면 계층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 같은 이런 집단 간의 갈등 관계가 교육 안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이론의 기본 가정은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력과 사회 문화적 지위에 있어서 사회 집단 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그러한 불평등한 관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는 지배 집단이 정해놓은 질서나 위계나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같은 실천을 통해서 부나 경제나 문화를 불평등하게 재생산시키는 도구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사회 집단 간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교육을 통하여 바꿀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갈등론자들은 특히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갈등주의자들은 그러한 희망적 가능성이 지금의 자본주의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또 교육사회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학에서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온 중요한 이슈와 문제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사회 계층과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젠더와 교육이고요. 네 번째는 교육적 성취와 사회 이동 같은 이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겁니다. 이것과 달리 학교 지식 사회학 또는 교육과정 사회학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교사나 학생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미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사회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문제들은 예를 들면 교육 경쟁이라든지 입시 문제라든지 교육열이라든지 사회 변화와 교육이라든지 교육과 정치의 관계라든지 문화와 교육의 관계라든지 또는 경제와 교육 이런 것들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교사 문화, 학생 문화, 수업 사회학 그리고 왕따 문제 이런 것들도 교육 사회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학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해서 기능론자들은 교육은 현 사회 체제의 유지 그리고 발전에 공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죠. 이와는 반대로 갈등주의자들은 교육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수동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집단 간의 불평등 재생산 기제로서의 자본주의 학교 교육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또는 경제 재생산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볼스와 진티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공장에서의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위계적인 생산 관계와 1대1로 대응하면서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과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신마르크스주의 사회 구성 체론을 적용해서 교육과 사회 구조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한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물질 생산에 있어서의 사회적 관계인데요. 자본주의에서는 그것이 곧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위계적인 생산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에도 흘러 들어와서 상부 구조에 속하는 영역과 하부 구조에 속하는 영역이 구성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문화 생산 이론입니다. 또는 문화 재생산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학교에서의 학교 문화는 바깥 사회, 그러니까 학교 바깥의 사회의 위계적인 계층 문화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스스로 형성되고 생산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노동자 계층의 남자 중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노동자 계층 문화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반학교 저항 문화를 생산해내면서 스스로 아버지와 같은 육체 노동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학생 문화가 학생들에 의해 생산된다는 점을 제기함으로써 개인이 사회 구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회 재생산론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회의 구조적인 힘에 저항하거나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하여서 저항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화 재생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계층과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층이 자녀의 학업 성적이나 학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소위 배경적 영향으로서 이러한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러한 사회는 개인이 능력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라기보다 개인의 사회 계층적 배경에 따라 교육적 성취가 결정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성취가 결정되는 소위 귀속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젠더와 교육 문제를 살펴봅시다. 젠더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인 특성으로 형성되고 구별되는 성을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 성인 섹스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트랜스젠더라고 할 때 그 젠더, 즉 사회적 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지요. 사회 집단의 하나로서 젠더에 따라 주어지는 교육은 남녀 간에 어떤 불평등을 낳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젠더와 교육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젠더와 교육입니다. 젠더와 교육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성별 불평등입니다. 최근에는 고등교육을 제외하고는 성별 불평등이 많이 없어졌고, 다만 차이가 남아있는 곳은 4년제 대학의 취학률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 영역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사회제도나 인식 측면에서는 이제 초, 중, 등 교육 단계의 모든 영역에서 성적인, 성별인 불평등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페미니즘과 교육입니다. 페미니즘이란 사회문화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고, 그 구별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그러한 불평등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향으로 남녀 간의 불평등이 시정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성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적 성취와 사회 이동입니다. 사회 이동이라는 것은 사회 계층 간의 수직적 이동으로서 상향 이동과 하강 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이란 개인이 받은 교육, 즉 학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개인의 사회 이동에 기여를 할까요? 이 문제는 한 사회에서 학력이라는 것이 지니는 사회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 배경이 개인의 학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회는 능력주의적인 측면보다는 귀속주의적인 측면이 더 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고요. 가정 배경보다 개인의 학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학력이 가정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작다면 그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사회학 또는 학교지식 사회학이라고 불리는 것을 살펴봅시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1970년대에 와서 영국의 마이클 영 같은 교육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학교 지식의 형성 배경이나 출처에 대한 의문보다는 지식의 효과적인 전달이나 수업에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식의 사회적 성격과 형성적 측면을 새롭게 조명하는 지식사회학 또는 교육과정사회학과 지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인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소위 신교육사회학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교 지식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학교 지식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가? 무엇이 학교 지식으로 중요시되고 있는가? 학교 지식은 어떤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되는가? 누가 학교 지식을 결정하는가? 이런 문제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교육 사회학자들은 종전에 학교 지식에 대해서 갖고 있던 기본 상정들, 즉 학교 지식은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이어서 누구에게나 의미 있고 유익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 지식은 어느 특정한 힘 있는 지배 집단에 의해서 특정한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집단에게만 특정 의미가 있고 유익하게 작용한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 지식이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 집단의 자녀들은 학업 성취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피지배 집단의 자녀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교육 사회학자 또는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를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은 학교
학습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과 함께 미시적인 교육사회학의 주된 연구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과 함께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학교 교육사회학에서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육과 학습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서 만나게 되지요. 따라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사랑과 복종을 바탕으로 상호 협조적이기도 하고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수많은 상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간의 관계가 적대적인 것도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는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동기가 자신의 배움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 제도에 따라서 타의와 강요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등교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 한 사람이 다수의 미성숙한 학생들을 상대해서 교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학생을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는 통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달 단계로 볼 때 일반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저항하거나 비협조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초창기 교육사회학자 윌러는 일찍이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한 평형 상태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모두 그와 같이 저항적이거나 비협조적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학생들은 교사나 학교와의 관계에서 수능적인 집단, 저항적인 집단,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집단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어떤 배경과 행동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교육사회학의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연구들 중에는 주로 저항 집단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로 윌리스의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윌리스는 남자, 중등 모든 스쿨에 다니는 12명의 저항 집단 학생들에 대해서 참여 관찰 연구를 했는데요. 이 저항적인 아이들은 아버지가 모두 육체 노동자인 노동자 계층 출신 소년들로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신들만의 반학교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사나이라고 부르면서 남성답고 저항의식이 있는 것을 자부하지만 반면에 학교의 권위나 질서에 수능적이고 모범적인 학생들을 얌전히 또는 얌생이라고 비하하면서 비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현 사회 체제에서는 자신들이 결국 육체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고는 자신들에게 의미 없는 학교 생활에서의 권위나 질서를 거부하고 온갖 저항적인 일탈 행위를 일삼으면서 스스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 학자는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윌리스의 연구는 저항 집단 학생들의 반학교 문화를 사회 계층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이처럼 사회 계층론이나 젠더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아마도 가장 유효 적절하게 제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란 사회 구조 속의 개인을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대방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상호작용의 매개체인 상징, 그러니까 언어나 몸짓이나 표정이나 기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상황이나 행동을 자신의 상황 정의에 따라서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교사와 교육사회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에게 교육사회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교육이나 학교가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외딴섬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사회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이해하고 교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핏 보면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바깥 사회, 즉 학교 바깥에 있는 사회와 관련 없이 일어나는 것들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나 교사와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교사들의 문화나 교과서와 교육과정, 수업 중 행동, 학교 조직, 학부모의 침묵바람 등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사회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를 이해하거나 보는 관점과 입장은 개인이 정한 소속 집단이나 그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 교사, 교장이나 교감, 행정 직원들은 그야말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교에서 연출하는 행동은 이러한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바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행동과 집단적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많은 지식과 갖고 있었던 많은 태도와 가치관들이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교육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나 태도나 가치관들이 그 당시의 사회의 힘과 권력에 또는 사회를 지배하고 주도했던 집단들이 만들어냈거나 주입했던 것들이고 그것을 별 의심 없이 정답인 양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어느 방향이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교사는 주어진 지식과 가치관을 열심히 전달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에 있어서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며 이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겠지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이며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천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 나오는 교육 사회학 파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